500조 원을 넘겼을 때도 쉽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돈이다라고 했는데 단 1년 만에 550조 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 이야기입니다. 당초 전망됐던 530조 원대보다도 훨씬 규모가 커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오면 복지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터졌으니 예산이 더 크게 늘어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예산의 액수 자체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쓰느냐일 겁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 발표에 담긴 예산안은 이런 부분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정부 발표 예산안이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보다 8.5% 늘어난 건데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예, 어쨌든 그 슈퍼 예산이 지난해에서 책정이 될 거는 예상은 됐는데 예. 뭐 기대보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546조 9천억이 지금 올해 예산이었는데 예. 그거보다도 1.6%가 증가한 이제 555조 8천억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예산이에요. 특히 이제 내용별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고용 보건, 복지 이쪽 분야가 지금 한 그 2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규모는 이상을 쓰는 크고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지방행정 한 87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가율만 보게 되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22.9% 가장 이제 증가율은 높고요. 예. 그다음에 R&D, 뭐 환경 각각 12.3%, 16.7% 이렇게 사실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그 복지나 고용 쪽에 상당히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제 투자를 정부가 많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 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고용사회 안전망이 이제 절대 금액은 크지만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한 10.7%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봤는데 어쨌든 절대 규모는 크지만 그 속도로만 보게 되면은 산업, 중기, 에너지 쪽보다는 좀 낮고요. 네. 근데 환경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 어쨌든 고용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원이죠. 예. 재원이 지금 내년도 적자 국채가 한 80에서 90조 정도 발행 예정인데요. 어쨌든 적자 국채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 금리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코스트가 올라가서 상당히 이제 그 좀 기업들 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국가부채 1,000조 뭐 이런 얘기도 예,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 국채 적자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영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고 대신 그걸 이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주게 되면 한국은행 손실로만 인식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이 있고 대신 이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주게 되면은 정부의 지출을 이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물가가 0%대 디플레이션이니까 그 정도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이제 감내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사들일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어쨌든 영구채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계속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좀 덜하고 국가 채무로 잡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국채보다 한번 적자 국채보다는 영구채 부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예산안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사실 이번 예산안이 나왔을 시점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정부 사업하면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기는 한데 액수만 놓고 보면 또 뉴딜 사업이 그렇게 큰 정책이 아니더라고요. 더 많은 돈을 쓰는 사업들도 있던데 이 뉴딜을 포함해서 10대 프로젝트라는 거를 정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총 그렇습니다. 16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10대 프로젝트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10대 프로젝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0 지금 그 조 원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한국판 뉴딜이 한 21조 3천억. 그러니까 뭐 비중으로 보면 꽤 많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민간 투자 지원 부분 한 34조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 유지, 민간 소비 창출,
그다음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측면, 그다음에 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뉴딜 투자 펀드가 이런 그 한국판 뉴딜의 어떤 재원 마련 측면에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대 안전망 확충 한 47조 원 정도 되는 게 상당히 비중 크고요. 네, 저게 제일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직업 이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이제 보전하기 위한 희망 패키지 사업 그게 한 2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방역 부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10대 프로젝트의 뉴딜이 비중으로 보게 되면 안전망 확충이라든지 민간 투자 지원 이쪽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은 세 번째 프로젝트라고 봤을 때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확충 이쪽 분야로 이제 대변되는 한국판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일자리 예산이 그래도 꽤나 많이 배정이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되는 비판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정부가 이제 직접 일자리라고 하죠. 직접 정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결국은 아르바이트생을 양산한다라는 식의 그래서 세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양산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계속 꾸준히 있었는데 뭐 관련돼서 좀 대응책이 없을까요? 예, 지금 21년 예산만 보더라도 한 30조 6천억 정도가 편성이 돼가지고 예. 이런 그 일자리 예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금 이제 일자리 예산 늘어난 거 보게 되면 3년 연속 20% 이상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는데 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슈가 그 노년층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는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올 들어 6월 말까지 고용보험 그에서 실업급여 타간 분들 중에서 직전 3년 동안에 이제 3번 이상 수급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60대 이상 38%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매년마다 일자리를 갈아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유지가 안 되고 정부가 직접 일자리 한 3조 넣어가지고 마련된 일자리가 사실 그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일자리 만드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게 생각됩니다. 분명히 악용을 해서 일부러 입사와 퇴사 같은 거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뭐 들어갔던 일자리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온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 어쨌든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부 예산이 매년적으로 책정이 돼서 또 이제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도 생기거든요. 사회 이슈에 따라서. 예. 결과적으로는 민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민간에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또 기업들이 그걸 잘 활용 안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정부가 투자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그래가지고 한 3조 이상 들어가는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알선, 취업 정보 제공 이런 쪽에 정부가 좀 투자를 해서 민간 부분에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것 못지않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다시 예산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정부의 수입이 많았다면 사실 지금처럼 뭐 얼마든지 예산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문제는 수입이 썩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늘기는 늘어나는데 이 지출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충분히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폭 오르는데 그치다 보니까 결국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그 관리 재정 수지가 지금 적자 국면이죠. 예.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거는 우리 통합 수지에서 그 사회보장기금 뺀 금액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 세정 유지가 되고 있어요. GDP 대비 기준으로 봐도 마이너스 5.8% 지금 적자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수입에 대한 그 증가율이 재정 지출 증가율을 못 따라간다는 문제거든요. 문제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급여 많이 타가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2조 원 정도가 이제 적자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된 것도 지금 2018년 이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그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이제 국세 감면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올해만 하더라도 15.4%인데 이제 법정 한도가 한 13.86%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부가 깎아줄 수 예. 있는 세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뭐 한시적 상향 조정하는 거, 예. 그다음에 소규모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이런 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이게 지난다 하더라도 지금 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 사회보장 기금에 대한 조세 지출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조세 지출액이라 하면 소위 말해서 세금 깎아주는 혜택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세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이제 부동산세 이런 걸로 많이 걷어들이면서 보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항시적인 그런 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법인세가 또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 한 8.8% 정도 감소한다고 예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세수 확보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국가 채무 비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뭐 몇 년 뒤에는 50%가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부채, 그러니까 빚 자체가 늘어나서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분모인 GDP 사정도 사실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고 있어서 수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었는데 2분기 잠정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2%가 됐습니다. 결국 올해는 마이너스로 마감할 것 같은 분위기죠. 예, 상당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그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3%로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3%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1분기에 벌써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2분기에 마이너스 3.2%.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그걸 만회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예. 내수 사정이 지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되면서 자영업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민간 소비가 줄고 있거든요. 예. 수출은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두 자릿수 감소세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4월, 5월보다는 지금 그 수출 감소세가 마이너스 9.9% 그 조금 이제 둔화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간 소비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이제 반도체 실적도 최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어떤 실적이 또 부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마이너스 3.2%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7% 정도 되고요. 이 수치가 그래도 낮습니다. 1998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3.8% 이후에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과연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그 성장률이 좀 개선되면서 마이너스 1.3%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불확실성이 높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출이 더 나빠지지 않게 제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민간 소비 확충을 위해서 뭐 최소 뭐 2차 재난지원금 고려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내수가 침체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뭐 내년도 550조 원이 넘는 이 예산안도 그렇고 정부의 지출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렇게까지 이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것 나름대로 또 우려가 된단 말이죠. 이런 부작용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뭐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비율이 지금 4년 후게 되면은 58.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60% 가까워지는데 그 이후에 재정 준칙이라는 걸 참고하게 되면 60%까지 가능하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뭐 정부 예산 재정 지출하는데 뭐 신축성, 탄력성을 이제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재정 준칙 만드는 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사례 보게 되면 지금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한 237% 정도 되는데도 그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우려 안 하는 거는 네. 결국 대외 채무에 대한 그 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적자국채 발행했을 때 국민들이 지금 다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대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EU가 정한 한 60% 정도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대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네. GDP 대비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은 좀 컨트롤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경기가 좋아지면은 GDP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적정 수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중의 사태에서 국가 채무 비율 이제 높아지는 거에 걱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이제 우리 원하는 쪽으로 가는 쪽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